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저씨 3명이서 하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칙칙하네요. 네. 그 섬깨비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섬깨비입니다. 아니 그래도 소속이나 뭐 이런 거. 아, 저요? 저는 한양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비뇨의학과 의사입니다. 본명은 박성렬입니다. 본명은 박성열. 네. 네. 그 닉네임은 섬깨비. 섬세한 고등 먹개비의 네. 줄임말이죠. 네. 제가 좀 섬세한 걸 좋아해서 제가 다루는 일들을 섬세한 장기가 많고. 저희 오래전에 그 오디오 시절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때 나와가지고 방광이 정말 섬세한 고등장기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섬세한 고등장기를 주로 보는데 본인은 먹개비다.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섬깨비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아저씨들만 3명이 있기 때문에 아저씨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정보 드리려고 전립선 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전립선 암, 뭐 수많은 환자를 보시죠? 사실 그 전립선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슨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뭐 전립선 자가 증상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소변 보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전립선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러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실제 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아셔야 될 거는 전립선은 남자만 있다. 그 몇 개 안 되는 그 남자만 있는 장기가 전립선입니다. 그 전립선이 하는 일이 뭔가요? 잘 보이지도 전립선이 않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한자인데 앞전자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방광이랑 음경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앞쪽에 서 있어서 영어로도 이제 프로 스테이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전립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비뇨기과 의사가 이 장기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서 오줌이 나가는 입구에 딱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싸고 있는데 일로 오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남성의 그 제2의 성기라고 하는 이유가 정액 주머니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다들 그 고안에서 만드는 줄 알잖아요, 정액이. 근데 실제로는 정자만 고안에서 만들고 그 대부분의 그 액체 저희가 말하는 그 정액의 대부분을 그 전립선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샘이죠, 선. 그랬고 돼 있고 이 정액이 좀 깨끗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럼 정액 만드는 거 말고 다른 일은 하는 게 없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사실. 아니 누가 안 중요하대? 그거 말고 다른 일은 없니? 그것만 하기도 바쁜 장기한테 너무 가혹하게. 네. 그게 주로 메인 그 일을 하는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제2의 성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전립선 하면은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래도 전립선 비대증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럼 당연히 전립선이 커지는 병? 이게 이제 전립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식기관이잖아요. 아기 날 때 필요한 장기인데 우리가 이제 장기들이 쓸 만큼 쓰고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은 노화를 하는데 전립선이 보통 한 30대 후반 40대부터 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도 생기고 하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암이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제일 흔한 병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뭐 전립선암, 그리고 뭐 전립선 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정액량이 많아져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이 커지는 쓸데없이 커지는 거. 하는 일은 없으면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이 들고 괜히 쓸데는 커지고 없지만.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비뇨의학과 질병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네. 그 여자분들이 이제 폐경하는 거랑 비슷하게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전립선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는 좀 줄이고 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대부분의 암이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합쳐져서 생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전립선 암도 그렇겠죠? 네, 뭐 모든 암이 사실 다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전립선 암도 대표적인 유전 질환 돼 있고 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9에서 10% 정도는 실제 유전성 요인을 가지고 있는 전립선암이다. 이게 발표가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한테만 생기니까 직계 남자 가족들의 한 명이 있을 경우에 한 서너 배 이상 늘고 두 명 있을 경우에는 뭐 한 10배 이상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 유전적 전립선암의 특징은 젊은 나이에 생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그 직계라는 거는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또 사실은 외삼촌도 엄밀히 말하면은 본인의 직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삼촌. 네, 그 유전자가 어머니한테서 이제 남자 쪽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오래 못 사셨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이 비뇨기과 암 중에 특히 전립선암은 나이가 많아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돌아가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가족력을 정확히 따지기가 어려워요. 고령에서 생기는 암은. 젊은 나이에 생기면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는데 그 전에 돌아가셔 버리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옛날에 진단도 안 받고 돌아가시기도 어려워요. 주로 젊으면 몇 살 때부터 생길 수 있어요? 30대도 생깁니다. 그래요? 네, 보통 검진은 40대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40대 이상에서는 또 나라에서 보험도 해주고 있고 굉장히 간단한 피 검사로 전립선암을 이제 조기에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검사를 하셔야 돼요. 30대. 보통은 적어도 40대부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가족력이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전립선암은 뭐 60세 후반 이렇게 생기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유전성 전립선암은 60대 초반에 생긴다고 되고 아주 빠릅니다. 전립선암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 전립선암이라는 것 자체 몰랐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그 서구화병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서구에서 들으면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막 서구가 뭐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런 게 서구화인데 요즘은 잘 사는 나라는 오히려 풀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렇게 서구화된 식생활, 뭐 육류 섭취가 많다든지 뭐 그런 거랑 밀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남성암 1위고 그러니까 피부암을 제외하고 고용암 중에서 1위거든요.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열심히 이제 그 6.25 이후로 고기 많이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쫓아가고 있군요. 미국처럼 막 햄버거 많이 먹고. 우리나라는 뭐 한 5, 6등 됩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에 쫙 올라와서 5위 정도까지. 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암이라는 게 모든 암이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네. 증상이 좀 있으면 조기 진단이 쉽고 그렇죠. 폐암처럼 증상 없으면 어렵잖아요.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있습니까? 전립선암이 사실은 초기 증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립선이 아까 이렇게 오줌 지나가는 게 이렇게 도넛처럼 싸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립선암은 이 바깥쪽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전립선 중에서 바깥쪽에 생겨요. 바깥쪽에 생기니까 이게 커져서 안까지 누르려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왜 요즘 빨리 발견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 검사할 때 전립선암이 있나 없나 검사를 많이 해요. 그 피 검사를 네. PSA라고 하는 이제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때 검사를 하니까 빨리 발견되는 거지. 사실 전립선암 자체는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지금 피 검사로 검진할 수 있는 암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서 그렇죠. 대표적인 암 아닌가요? 저희가 이 PSA라는 게 사실은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고 굉장히 예민한 어떤 암보다도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진해 주잖아요. 나라에서. 근데 그 검진에 이게 없어요. PS가 없어요? 네. 검진에? 왜? 싼데? 굉장히 의외네요. 가격도 예. 싸고 굉장히 환자도 전립선암도 많은데 여자는 암 검사가 5개거든요. 네. 근데 남자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남자들은 사실 뭐 남녀 같이 걸리는 거 3개만 하고 있는 거고 남자들이 훨씬 병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그건 의외네요. 거기에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이 또 검진하면 괜찮다고 그러면 자기 되게 건강한 줄 알잖아요. 전립선암은 놓치고 있군요. 거기는 아예 검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대개 발견되는 루트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병원 갔다가 피 검사 해보고 피 검사 때문에 알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돈 내고 건강검진 하다가 알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내서 하는 검진에는 PS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립선 검사가 남자 검사에서. 그 보통 우리 종합검진 뭐 그렇죠. 이런 거 받을 병원에 때 이렇게 좀 특별히 돈 많이 내고 추가로 사인 안 해도 PSA는 들어있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전립선 검사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국가 검진에는 없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그 전립선 하면 비대증 말고 이렇게 구글에서 전립선까지 딱 치면 자동 완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지가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전립선이 위치가 사실 되게 깊어요. 그 방광 그 바로 앞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만져보려고 해도 치골로 앞에 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항문에서 만져야지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항문으로 하고. 네. 전립선은 이제 저희가 치료 목적으로 또는 전립선에 액이 감염이 됐는지 뭐 이런 거 보려고 전립선을 꽉꽉 눌러서 요도로 이제 그 분비물이 나오는 거를 받는 그런 검사나 또는 전립선염이 심할 때 우리 저 어깨 아프면 어깨 마사지 하듯이 전립선도 이렇게 긴장도가 있거나 그 병이 있을 때 그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 풀어주는 그런 치료가 있죠. 그래서 전립선 마사지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그 환자분들이 직접 와서 그 의사가 하는 거고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돈도 받아요. 어디 병원 말고 다른 데서 다른 하는 거 데서도 보신 적 일부 있어요? 해준다고 이렇게 그래요? 써붙여 놓은 거를 본 거 같아요. 아 몰라요? 그거 저희 비뇨기과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아 불법 의료행위군요 네. 그거는. 저희 1인 시위를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 항문으로 넣어서 네,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넣어서 조금 만지는 더 거죠? 넣으면 만져져요. 네. 전립선이 이제 손가락이 좀 짧은 사람은 어렵긴 한데 긴 사람 끝까지 넣어야지나 만져지는 단계인 거죠. 이게? 여기 조금 가면은 이렇게 만져집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자 전립선암은 치료는 잘 되는 편인가요 아닌가요? 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니까 뭐 전이가 뼈로 가거든요. 신기하게 이게 네. 처음에 가는 게 다른 데는 뭐 간으로 가거나 뭐 폐로 가거나 했는데 얘는 뼈로 가니까 옛날에 뭐 넘어졌는데 뭐 허리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뭐 정형외과 가서 진단돼서 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늦게 발견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은 전이가 된다고 하면은 제일 잘 가는 게 뼈예요. 뼈입니다. 1차로 가는 데가 뼈인데 뼈는 그런 근데 온몸에 여기저기 있는데 어느 뼈로 잘 가고 굵은 뭐 뼈. 이런 것도 있어요? 굵은 뼈, 다리뼈, 허리뼈, 허리뼈, 골반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가는데 그 암의 특성상 뼈를 좋아해서 뼈로 가는데 거기는 통증을 일으키니까 아파서 찾게 되는 아파서 거군요. 갔다가 거꾸로 이제 전립선으로 찾게 되는 경우인데 요즘은 조기 진단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생존율이 올라갔어요. 요즘 거의 90%에 가깝게 5년 생존율이.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75%밖에 안 됐어요.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병기가 외국 데이터보다는 더 고병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빨리 발견되면서 되게 조기에 발견되고 완치도 잘 되고. 조기에 발견되면 전립선을 떼내나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완치를 위한 치료로 전립선암에는 수술이 1차고요. 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잘 듣는 암이에요. 그래서 뭐 수술을 받길 원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 완치를 시킬 수가 있죠. 보통 수술이 그래도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1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술은 그냥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내는 겁니까? 전립선이 아까 그 정액주머니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립선 뒤에 정낭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떼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못 낳죠. 그거 전립선 하고 나면. 수술하면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수정 뭐 이런 인공수정. 걸 해야 되는데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잘 생기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거 그냥 설명을 잘 안 하는데 그 나이로 함부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쓸 데가 없을 의사들이. 거니 하고 해서 예, 했는데 뭐 쓸 네가 데가 있는 뭔데 분들이 있죠. 나이 네. 가지고 내가 애를 낳니만 이걸 결정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또 혼난 적이 있어요. 뭐, 아기는 낳으실 계획 없으시죠? 뭐 이러면 큰일 나요. 그 혹시 아기를 낳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막 75세 되신 분한테 물어보는 것도 약간 실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제일 편하게 수술할 때 이렇게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정상적인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뭐 이 정도로 미리 설명하시면 그냥 설명을 하는 보통 그냥 웃으시는 분들은 그냥 잘 넘어가고 혼자 심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쭤봐야죠. 그러면 임신은 불가능한데 정상적인 임신은 불가능한데
정액도 네. 안 만들어집니까? 사정이 중에 되나요? 그 네. 주머니를 네. 통째로 떼버리고, 그러니까 이 방광 전립선 요도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가. 그러면은 이걸 떼버리고 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이 또 이제 이어 붙여야 되니까 뱃속에서 그 굉장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좀 복잡한 거고, 이거 나올 게 없죠, 다 떼버렸으니까. 사정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사정은 못하죠. 그러면 성생활은 가능해요? 아, 성생활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술할 때 워낙에 이제 넓게 자르는 게 네. 기준이었으니까, 개복 수술 시대에는 전립선을 자를 때 옆으로 간 신경이 다 잘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 보는데, 요즘은 신경을 살리면은 성생활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암이 깊어서 신경까지 다 잘랐다 할지라도 또 인공 그 보형물 수술을 통해서 성기능은 뭐 어떻게든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제 수술을 또 받아야 되니까 좀 귀찮아서. 근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액은 안 만들어지는데 성생활은 네.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그게 꼭, 이건 언제 어떻게 끝났나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러게요. 아니 뭐 꼭 끝나야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성관계를 이렇게 꼭 이렇게 전문 용어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정을 해야 성관계를 한 건 아니고, 예, 뭐 아기를 낳는 목적으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운동하듯이 이거 제가 워낙에 이 습관적으로 곤란합니다. 아니 말하기가. 비뇨의학과 선생님이 곤란하면은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말씀 성관계를 할 수는 있는데 사정을 못 하는 거죠. 사정은 느낌은 나요. 아 느낌은 나는데 근데 애기 안 안 나가는. 나온다. 예. 그 뭐 느낌은 난다. 환자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도 잘 못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물어볼 것 네, 같아요. 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네. 밥도 그래서, 못 먹고 예, 설명하기도 예, 하고. 대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로봇 수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예. 이게 로봇 수술을 하는 수술 중에서 전립선암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급여화를 한다고 전에 이제 문재인 네, 케어에서 네. 그 리스트에 올랐는데 아직은 너무 고가라서 못 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으로 하면 이제 로봇으로 하면 이게 더 잘 많이 자르고 뭐 이렇게 암을 더하고 이렇게들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덜 자르기 위해서 로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암은- 성기능이라든지 다 보존이 그렇죠. 더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조직을 잘라내되 그 밖에 그 정상 기능을 하는 조직을 최대한 덜 자르기 위해서 쓰는 기구가 이제 로봇인 거고, 사실은 뭐 더 넓게 자르고 이런 건 아니죠. 요즘은 기능을 살리면서 조금만 잘라낼수록 더 모든 수술이 네. 그렇게 발달되는 것 같아요. 커피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 이런 소문은 뭡니까? 그거는 좀 약간 그 커피 자체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거는 명확하진 않고요. 전립선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 소변을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 들은 걸 먹으면은 오줌을 이뇨작용이 자주 있어요. 보고 소변을 자주 봅니다. 급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전립선에 안 좋다 그러는데 뭐 여자분들도 커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커피는 카페인 같은 거는 적당량을 섭취하면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뭐 심혈관계도 뭐 네. 좋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콩팥도 좋아진다는 네, 그래서 전립선에 그렇게까지 뭐 암을 유발한다 이거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다. 잘못 전달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뭐 정관 수술하면은 암이 더 생기는.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뭐 전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영향보다는 식생활 이런 것들, 육류 섭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정관 수술도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 보고에서 정관 수술을 했을 경우에 뭐 늘어난다는데, 그게 어떤 정관 수술을 통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립선에 감염을 일으키면서 비율을 올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정관 수술은 안전합니다. 정액을 주기적으로 방출을 해야지 건강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방출 안 하면 암이 생겨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정액은 사실은 이제 저절로 죽고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적게 만들고. 근데 그 자체가 뭐 암을 일으킨다는 건 없지만, 비뇨의학과적으로는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건강에 그럼요. 좋죠. 네. 하루 3끼 밥도 먹고. 못해서 못할 아니 수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뭔가 적절한 횟수 이건 좀 다르고,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규칙적으로 자주 하십시오. 조금은 자주. 이게 뭐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횟수가 뭐 일주일에 주 2, 3회 이렇게 젊을 때는 그러다가 뭐 횟수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데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시는 게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게 뭐든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이 건강하시면 네. 치료법 아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얘기하셨는데 네. 호르몬 치료는 뭐예요? 그 호르몬 치료가 그 사실은 많이들 들어보신 게 화학적 거세라고 그래서 그 흉악범들 네. 그 화학적 거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암이 수술을 뭐 할 수 없거나 또는 바로 할 수 없거나 퍼졌거나 이랬을 때 전립선암이 못 자라도록 이렇게 억제시키는 게 남성 호르몬을 이제 떨어뜨리면 전립선이 못 자라요. 그때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란다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수술적 거세를 했어요. 보통 고환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암이 더 못 자라거든요. 그 내시가 전립선암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시는 과학적으로 조직 전립선암이 검사를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시들은 전립선 질환이 없다. 그 옛날에 서구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성 그래서. 호르몬 레벨이 특별히 높은 사람은 전립선암이 잘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고 전립선암이 생긴 사람이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 커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남성 호르몬이 높은 사람이 전립선암이 잘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뭐 남성 호르몬 좀 갱년기 남자들이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 저기 네라고 하는 그런 주사. 아니, 네네. 상품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맞을 때 전립선암이 있는 분들은 못 맞게 돼 있습니다. 더 악화되겠네요. 네, 진행을 막 네. 시키니까 근데 그런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전립선암은 더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 그걸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립선암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는 또 남성 호르몬을 또 주사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다 뗐으니까. 뗐으니까. 네.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이 수술적 거세를 많이 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 주사로 뇌하수체에 성선자극 호르몬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그 차단하거나 붕괴시키는 그 주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사를 써서 호르몬을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전립선에 못 자라게 한다. 그거를 호르몬 치료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하지 않고 호르몬으로만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이게 아니고.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암이 이 호르몬에 이제 반응을 안 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는 다른 암들처럼 전립선암도 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요즘 뭐 새로 나온 약제들이 뭐 2차 호르몬 치료제라는 게 또 있어서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호르몬 치료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완치 개념이기보다는 암도 요즘은 조절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몸에서 뿌리 뽑을 수 없는 상태면은 차라리 그냥 몸에다 큰애 끼치지 말고 조용히 잘 살게 그렇게 놔두는 그런 치료에 많이 씁니다. 암이 대부분 수술할 수 있는 정도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수술을 그렇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또 잘못 아시고 나는 수술 안 하고 수술 말고 호르몬 치료 호르몬 하겠다 치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호르몬 한계가 치료는 있다.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아서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뭐 그렇게 여명이 많지 않으실 때는 수술 대신에 쓰기도 하죠. 그럼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두 개 중에서 뭐 선택하는 거예요? 뭐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 어떤 사람은 일단은 그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가장 큰 차이는 방사선 치료는 밖에서 쪼이긴 하지만 전립선이 있어요. 몸에 그대로. 그리고 전립선 수술은 전립선을 다 뗍니다. 그래서 전립선 자체 그 치료를 재발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제일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연령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일수록 수술을 좀 더 저희 의사들이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한 다음에 재발했을 때 거기다 방사선 치료를 또 한 번 더 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하고 재발했을 때 또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찬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는 유리하고 방사선 치료 자체도 10년 이상 뭐 잘 유지가 되는데 그 후에 재발했을 때 수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약간 연령이라든지 이런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따져서 의사들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장기는 칼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게다가 저희가 이걸 이렇게 다시 이어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좁아지거나 안 아물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방사선 치료 후에는 수술을 잘 안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수술부터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그게 이제 생각해야 이게 되는 순서를 이 시간을 따지면 그게 제일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비뇨의학과에서 하고 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정형외과에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수술 치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으시면 요즘은 환자의 선택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순서를 저도 선호하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도 만약에 뭐 너무 이런 그 수술이 꼭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한테는 또 보내시기도 해요. 그 검사를 하면 무슨 점수로 이렇게 네. 무슨 악성도 이게 네. 그 다른 암들에는 없는 이상한 무슨 숫자 같은 게 나오는 건 뭡니까? 그게 이제 글리슨이란 분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글리슨이란 선생님이 이 암 세포들 전립선암 세포들 모양을 보고 그게 병리학자신 악성도를 따지신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5점짜리 1, 2, 3, 4, 5로 했는데 이 제일 많은 암하고 두 번째 비율인 거를 합쳐서 점수를 매긴다 해서 글리슨 점수, 글리슨 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5 더하기 5가 최고로 나쁜 거예요. 제일 못된 거죠. 악성도가 높은 거. 이거는 진짜 진행도 굉장히 빠르고 뭐 발견될 당시에 3기 이상 수술 바로 못할 그 정도도 많고 또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뭐 2점 이론적으로 1점짜리 2개 하면 2점이잖아요. 근데 2점은 요즘은 암으로도 생각을 안 하고요. 네. 보통 한 5점 정도부터 이제 암으로 치고 얘기를 하는데 5점은 정말 순해요. 그냥 뭐 낫둬도 뭐 몇 년 이상 없을 정도 그런 수술하기 전에 미리 조직 검사를 하고 그렇죠. 점수를 보고 수술을 하네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항문으로 이렇게 넣어서 조직 검사하나요? 되게 아프죠. 그래서 거기 뭐 요즘 마취라고 그래야 되는데 항문으로 기계를 넣는 것만으로도 아픈데 그걸 넣어서 거기로 끝나질 않아요. 바늘로 찔러요. 그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네, 전립선을 그 찔러서 초음파로 마취 없이 해요? 그 이제 전신 마취 하는 경우도 수면 있긴 한데 마취라도. 뭐 거기다가 이제 수면 마취하면 환자분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제 국소 도포제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아플 것 같은데. 예. 아프죠. 굉장히 저도 견디실만 할 겁니다 얘기를 했지만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만 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군요.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요즘 제가 이제 비뇨기과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직접 조직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근데 하여튼 굉장히 아플 것 특이하게 다른 암들은 보통 1기, 2기, 3기, 4기 뭐 어디까지 침투했느냐 뭐 딴 장기에 갔느냐 뭐 이런 것만 네. 주로 하잖아요. 뭐 아니면 기껏해야 뭐 2A, 2B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1기, 2기 중에서 뭐 조금 A, B, C 나누는 뭐 이런 정도인데 저희는- 전립선암은 점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따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그 글리슨 점수 그게 이제 세포 자체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진단 당시에 그 PSA 그 이제 암 표지자 그게 굉장히 피검사 결과. 피검사 결과가 예.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 그다음에 이제 기수. 그래서 이 피검사 수치가 별로 높지 않고 암이 등급이 낮은 경우는 거의 3기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10점짜리 암이 만약에 나왔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를 제일 먼저 하고 이제 병기를 따지거든요. 네. 그러면 기수가 MRI 뭐 이런 것에서 2기라고 나와도 의사들이 수술할 때는 3기라 생각하고 수술해요. 네. 똑같은 분명히- 2기라도 그 점수가 되게 높거나 높으면 또 그 PSA 점수가 그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 사실상 3기 그렇죠. 봐야 된다. 다 보고서 저희가 이제 수술이라는 걸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술 전에 정보를 가지고 수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10점짜리 암을 만약에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거는 뭐 넓게. 기능을 보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완벽하게 절제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전립선암 관련해 가지고 뭐 환자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방법이 있느냐, 뭘 먹으면은 뭐 좋으냐, 뭐 이런 거. 그 사실 고기가 뭐 좀 밀접하게 관계 있다고 그러는데 고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 네, 동물성 지방. 그럼 등심 말고 좀 기름 없는 부위가 안심이 뭐 낫습니까? 삼겹살보다는 목살 뭐 이런 게 더 낫죠 실제로. 그리고 중식을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는데 중식에 보면 동물
전립성 지방을 쓰는 요리가 참 많죠. 그런 것들이 약간 전립선암 환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 제일 대표적인 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원래 이게 채소죠, 채소. 네, 근데 늑대의 사과라고 표현합니다. 남자가 늑대다 이거죠. 그래서 늑대의 사과? 사과. 그러니까 그만큼 남자들한테 좋은 그 과일이다, 채소다 이렇게 하는데 토마토 안에 빨간색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전립선에 특징적으로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이 있지만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다고 그러고 아까 유럽에서 전립선암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전립선암이 제일 작은 나라가 있어요. 발생률이. 이태리. 맞습니다. 네, 토마토를 많이 토마토. 먹고. 네. 근데 이 토마토를 날걸로 갈아먹고 이러는 것보다 삶던지 네. 아니면 오일에 데치든지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먹을 때 이 라이코펜 성분이 아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 이태리어로 토마토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포모도로. 포모도로. 오, 어떻게 알아요? 이제 먹는 거 좋아. 레스토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스파게티집 이름이었잖아. 네. 포모도로. 네. 그래서 거기가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토마토를 많이 안 먹어요, 요리에. 근데 의외로 중식에 또 토마토가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이. 녹차도 보면은 뭐 많이 먹고 근데 안 좋은 걸 먹고 또 그걸 중화시키는 걸 먹고 그래서 중국도 전립선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요즘 들은. 음주 흡연은 어떻습니까? 음주 흡연은 뭐 안 좋죠, 그냥 무조건 안 좋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네, 전립선암인데 뭐 술을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전립선암의 특히 더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술을 먹고 같이 먹는 음식들 중에 몸에 좋은 게 없어요. 토마토 안주로 술을 먹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 아닌가? 병 주고 약 주고 또 예. 전립선암에만 나쁜 게 아니잖아, 술이. 근데 원래 그 와인도 하루에 한 병씩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한다고. 잠깐만, 누가 하루에 한 병씩 한 잔? 한 잔인가요? 제가 한 한 잔, 병이죠. 아니 한 모든 병씩 술이 먹었는데. 다 한 잔씩 먹으면 뭐 좋다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뭐 한 잔씩은 괜찮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한 잔만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이게 각 술을 다 한 잔씩 아, 드시는 경우 소주 한 잔, 맥주 종류별로 한 한 잔, 잔씩. 한 잔씩 드시는 어떤 분들은 소주를 맥주잔에 한 잔 드시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환자분들 너무 힘드실까 봐 드시지 말라고 웬만하면 네. 저는 먹고요. 토마토 많이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양대학교 비뇨의학과의 박성열 교수님, 성깨비님과 함께 전립선암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네.